중국 경제지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메모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국 경제는 연간 6.7%의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여기서 CF라는 건 참고입니다. 1978년서부터 200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9.8%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에는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었고, 2010년도에는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국이 성장률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은 그 전에 바오바라는 것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오바라는 바오를 먼저 할 텐데 한자어로 보라고 쓰게 됩니다. 자, 보는 무엇을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8%의 성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2008년과 2010년도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선 붕괴가 됐고, 지금은 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6.5%에서 7.0%의 구간 성장률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실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1995년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2019년도에도 구간 성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6.5%에서 7%가 아닌 6.0%에서 6.5%를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은 경제 성장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성장률을 얘기할 때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성장률이 9.7%에서 7%, 다시 6%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경제가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러서 싱창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경제를 얘기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눠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3차 산업의 성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7.8%를 기록하고, 특히 온라인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적어도 2006년도 이후에 ICT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그리고 제4차 산업에 있어 가지고선의 발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과잉이 됐다 그랬죠. 아까 전에 계획 기간에 양적인 생산을 했어, 양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산 과잉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의 문제, 비금융권, 지방정부의 부채 등 취약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시장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서 설명을 해보게 되게 되면요. 실업률의 기준이 아까 전에 3%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 자, 일반적으로 3%보다 높으면은 실업률이 심각하고, 그렇다고 낮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예전에는 저임금으로서 성장을 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별명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다 그러겠죠. 저임금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노동의 임금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경제 부분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몇백만이 매년씩 고학력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학력은 결국은 임금의 인상을 의미를 한다. 임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개혁개방의 성과로서 고학력, 임금 인상,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은 개혁개방의 산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중국이 과거 같은 노동력 중심의 성장으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 최근 중요한 것은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REF는 참고라는 뜻입니다. 참고. 미국이 FED라는 연방준비이사회, 우리식으로 하면 중앙은행 정도 되죠. FED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가거든요.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보다는 물가를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그 다음에 순서로 아마 고려 대상이 될 텐데요. 그만큼 물가가 실업률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실업률도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의 실업률, 그리고 바로 뒤에서 얘기할 물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 아까 전에 3%가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메모를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통화 증가율, 시장에 풀리는 돈을 보통 우리가 통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통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읽어보면은 2017년도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디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뒤에도 그 설명이 나오지만 디레버레이징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채를 정리하는 겁니다. 빚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 밑에도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은 레버리징이 반대니까 리버리징이 되겠죠. 리버리징은 보유한 자산을 상쇄하는 부채를 끌어다가 지렛대로 투자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반대말이 리버리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를 정리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돈의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중국이 이제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중국이면 온라인 그리고 휴대폰 결제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신용의 단계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기존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 가지고 미래의 결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의 어떤 그 전자금융을 보게 되게 되면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현금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결국은 시중에 있는 돈의 공급을 중국 인민은행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2016년도에 주식 매각 제한 해제, 사실 이런 것은 자본주의의 제도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 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죠? 조롱경제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세고 이거는 세장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갖다가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중국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보통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특징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반드시 나쁜 거냐?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힘들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 계획에서 어떻게 규획으로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계획은 아까 전에 양적인 생산, 양적 성장이라고 얘기했고, 규획은 질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양만 많으면 됐는데 이제는 질적인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에서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은 2016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했었죠. 무역전쟁으로서 중국 경제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장률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간 성장률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했고, 구간 성장률은 결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제는 양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은 중국 물건이 비싸져야지 미국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MB 환율의 강세를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일본의 엔화를 JPEN이라고 하고 중국 돈으로는 RMB, renmin비의 약자입니다. 이건 중국, 이거는 일본, 미국은 US 달러,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중국 돈은 뭐 위안화, 그거는 이해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장소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RMB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외환 보유액은 일종의 비상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상금을 어느 정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세계 1위의 제1위의 외환 보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1위,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인도가 뭐 4등, 5등을 바꿔간다 그랬죠. 어느 때는 뭐 인도가 많고 어느 때는 러시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같고, 인도가 그 다음, 그리고 대만, 홍콩, 한국 순서대로 외환 보유액이 많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좀 많이 팔면은 달러가 많이 생기고 사우디가 많이 팔면 사우디.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는 유가라고 그러죠. 석유의 가격을 가지고 갈등이 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 페이지를 가서, 자, 지역별로 볼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억제 효과가 1, 2선 도시, 1선 도시는 대도시, 요거는 그거보다
좀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선 도시, 4선 도시는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도시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주로 부동산 투자는 1, 2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아까 제가 서울을 예로 들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변 도시인 수원이라든지 화성, 동탄이 뜨는 것과 같이 중국도 2선 도시들에 대한 투자가 많고 최근 들어서는 3선, 4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를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를, 옮아가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을 규제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 외국인 투자는 사실 외국인 투자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새로운 산업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뭐 고얼텍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주인들이 입는 것인데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등산복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거는 주로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투자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산 기지로서의 투자를 많이 받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중국의 투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무슨 요인 때문에 그랬죠? 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쌌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 성장이 외자기업의 우대가 축소했다. 가공무역, 생산 상승, 반독점의 외국인 투자에 제약을 갖고 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한 계획과 규획으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계획 기간에는 기술과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인진라이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면서부터는 무슨 정책을 썼다고, 전략을 썼다고 얘기했냐면은 조추취 전략을 썼다고 그랬어요. 조추취는 해외 개발 전략입니다. 해외 개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술도 갖고 있고 자본도 갖고 있으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독점이 안 되게끔. 이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선별적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대략 세 가지 형태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장려, 그리고 뭐 현상 유지, 그리고 금지 혹은 규제, 이런 정책을 씁니다. 장려는 중국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대규모의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함량, 그리고 돈, 이러면은 이거는 보통 현상 유지 정도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하는 거는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빗자루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뭐 인도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창타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신창타이는 과거 같은 고도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고속 성장을 주로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한다. 그래서 구조 조정은 결국 질적인 성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규획의 내용과도 부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려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잉 생산하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의 퇴출, 이거는 한계 다다른 기업들을 내보낸다.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과잉 생산 조절.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공급 측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산력 제고도 뭐 요거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창타이 시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2017년 정부 보고에서, 업무 보고에서 경제 운영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획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질적 성장, 그리고 질적 성장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 환경 아니면은 사회 보장 제도, 보장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확대해 가지고선 민생을 제고한다라는 것으로서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노트를 읽어볼 때 그냥 이제 문구에만 있지 말고 앞에서 설명했던 계획과 기획의 차이, 그리고 기획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왜? 위기가 상시화되고 빈번해지니까, 그리고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보다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공급 측 개혁은 구조조정이다. 구조개혁이다라는 거죠. 어떤 구조개혁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생산력이 높지 않은 거, 효율성이 좋지 않은 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거,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뭐 규제를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효율성, 부가가치 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전반적인 개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질적인 것으로 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인 성장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 뭐 중국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공급 측 개혁과도 맥을 같이 하고 기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 삼두마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발전의 삼두마차. 그래서 발전의 삼두마차, 투자, 소비, 생산이라 그랬거든요. 자, 근데 투자와 생산은 모두 선진국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지금 선진국들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받을 여력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소비다. 그럼 소비는 뭐냐? 결국 내수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을 하지 않았던 내륙 지역 개발을 주력하는 것이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불황이 되면서 결국 투자와 생산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주력을 하게 된다. 소비에 주력을 하는 동시에 산업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같이 뭐 빗자루만 만들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 고도화, 그래서 ICT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이 얘기가 되고,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 제조 2025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대부분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제조 2025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첨단 산업 이퀄 부가가치가 높은 거, 가치가 높은 거. 두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인 것이죠.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신소재, 인공지능, 직접회로, 바이오, 이거 다 첨단 산업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오염물질을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여러 가지 뭐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신소재, 인공지능, 직접회로, 무슨 에너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공통점은 첨단산업, 부가가치, 환경 문제들과 연관된 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여태까지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농업과 관련된 삼농 문제라고 그랬어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이것을 삼농 문제라고 합니다. 삼농 문제가 왜 중요하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이 이 농업, 삼농 문제와 관련된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공급 측 개혁을 하는데
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농업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은 심각한 경제 발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겠지만 삼농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1949년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않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대외 개방은 당연하죠. 왜 대외 개방이 중요하죠? 중국이 1979년도 했던 정책이 뭡니까? 개혁 개방입니다. 이걸로 돈을 벌었던 나라니까 해외 개방은 확대돼야지 축소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를 가건 대외 개방 확대라는 단어는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상 같이 따라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외 개방, 농업 문제, 요 문제. 이거는 신창타이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내수의 문제, 그리고 구조개혁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밑에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환경 정책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기획은 뭐라 그랬죠? 기획은 질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적 성장. 질적 성장은 뭐를 규정하지 않는다? 시간, 목표량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환경 문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무슨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에너지 문제 절약해야 되죠. 절약해야 되고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만들어야 됩니다. 신생에너지는 태양열, 수소 이런 것이고, 재생에너지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거 다 환경 문제와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국유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기업의 문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국가 경제를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들, 미국에는 국유기업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국유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한 산업들, 석유, 에너지, 도로 이런 거는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효율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 부분이 해야 되는데, 경제가 너무나 안 좋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진민퇴,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이 후퇴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럼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국퇴민진이 될 겁니다. 민진국퇴라고도 얘기하고 국퇴민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유기업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 국가가 주도를 하겠다. 경제가 좋으면은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한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결국 만약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했다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있다,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획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게 되면은 민생 문제, 사회 안전망, 사회 거버넌스, 혹은 질적인 성장, 그리고 환경 기술적인 축적, 이런 것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진단과 평가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과거에 중국은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신창타이 시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위기가 반복되고 주기가 짧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고도 성장은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되냐? 해결 방법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중저속 성장이 일반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6몇 %지만 앞으로는 6.5%, 6%, 5몇 %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왜? 아까 전에 로스터의 5단계설을 보게 되면 약간 S자 그래프라고 그랬죠. 테이크오프 단계가 끝나게 되고 도약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성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 단계를 지나 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기획에서의 내용, 그리고 공급 직개혁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예전에 양적 성장 계획 기간에 나타났던 문제점이죠. 양적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됐고, 그리고 국유기업이 많다.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죠.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 나타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되는 문제점에 직면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 이것을 누가 기획 기간에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또 신창타입. 그리고 여기에서는 질적 성장,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은 연착륙, 하드 랜딩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간다. 이거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 랜딩은 비행기가 사뿐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안정적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경제는 불안정하고 문제점들이 많은 그런 성장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영착륙을 하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개혁이 바로 기획기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경착륙을 해가지고선 연착륙을 성공하지 못하고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결국 중진국 함정, 선진국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13차 5개년 기획에 담겨져 있다. 그거는 기획의 내용이다. 기획은 또 11차, 12차, 13차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주요하게는 계획과 기획, 그리고 기획으로 대표되는 13차 5개년 기획의 내용과 당시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